아빠 개인회생 하니까 돈 빌리고 갚는 거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돈 잘 빌리고 잘 갚는 법 그런 거 조언해 줄 수 없어? 변호사로서. 돈 빌리고 갚는 법? 이거 음. 되게 기본적인 문제지만 사실은 법률적인 분쟁의 많은 부분이 이거랑 좀 관련이 있어. 사실 돈을 받고 빌려주고 민사소송의 대부분이거든. 그래서 사실 할 얘기 너무 많지 여기에 대해서는. 뭐 착한 사람, 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법 없이도 산다 그러잖아. 법 없이도 산다고 하는데 근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잘 없어. 왜 그러냐면 모든 게 다 사실 법률 관계고 계약 관계로 얽혀 있거든. 너 전철 타고 왔잖아. 이 전철 타고 오는 것 자체가 상법 125조의 운송계약에 따라서 그 운송계약을 한 거거든. 그리고 뭐 가게 물건을 사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매매고 돈을 빌리고 받는 거 이것도 역시 법률 관계야.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볼게. 일단은 약간 용어를 정리하면 돈을 빌려주는 거를 대여라고 하고 돈을 빌리는 걸 차용이라고 하고 빌려주는 사람은 이제 채권자라고 하고 돈을 빌린 사람은 채무자라고 하고 이런 거는 이제 다 알지. 근데 이거 민법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을 갖다가 대주라고 하고 대주 대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돈을 빌린 사람을 차주라고 하고 차주. 요 정도는 뭐 다 기본적으로 보통 아는 얘기고 그러면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관계를 뭐라고 하냐 민법에서는 이거를 금전 소비대차라고 해. 소비대차는 좀 약간 생소한 용어인데 사용대차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빌려주고 그 물건을 받는 경우 이걸 사용대차라고 하고 물건을 빌려주면서 물건을 빌려주고 물건을 받을 때 여기에 이제 매달 사용료를 내는 거 그걸 임대차라고 하고 그러니까 사용대차 임대차에 약간 대비되는 용어로서 우리가 5만 원짜리를 빌려주면 액면권 그 5만 원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돈 5만 원을 받잖아. 그래서 이걸 소비해서 다시 돌려준다 그래서 소비대차라고 하고 이 금전을 돌려받기 때문에 이제 금전 소비대차라고 하지. 여기까지 그냥 용어 정리하는 거고.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 빌려줄 때 어떻게 해야 되나? 흔히 우리 너 친구들한테 돈 빌리고 돈 모으고 뭐 돈 받을 때 이제 뭐 계좌이체 하잖아. 카카오뱅크로 쏘고 뭐 이렇게 하지. 그런데 그냥 이렇게 친구들끼리 뭐 사실 문제 생길 때 아무 문제가 없어. 그렇게 하면 되고. 그런데 이제 금액이 크거나 이게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빌려줬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거나 내가 갚았는데 다툼이 생길 수 있잖아. 이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일단은 빌려줄 때는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용증이나 각서 같은 뭐 이름은 뭐 불문이야. 이름은 다르게 해도 돼. 뭐 합의서, 차용증, 각서, 이행각서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런 거를 좀 받아두는 게 좋아. 이게 왜 그러냐면 빌려줬는지가 서로 다툼이 생겼을 때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거든. 뭐 현금을 주고 받으면 증거가 안 남잖아. 그래서 차용증 같은 게 필요하고 은행 계좌로만 송금하면 괜찮지 않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계좌 이체 내역은 있으니까 당연히 금액이 이제 송금된 거에 대한 입증은 되는데 친구가 야 이거는 나 빌려준 게 아니라 돈을 나한테 그냥 준 거다 증여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 순간 막상 민사소송에서는 이거를 대여 주장에 대한 부인이라고 해. 그럼 부인이라고 하면 채권자가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차용증 같은 게 필요하지. 물론 반드시 그 서류를 작성하는 게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카톡이나 문자로 내가 야 너 돈 빌려줬으니까 언제까지 갚아? 그다음에 뭐 나 언제까지 갚을게 이런 식으로 뭐 카톡이나 문자 내용이 있어도 뭐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는 있지. 그리고 반대로 이제 또 돈을 갚을 때는 계좌로 송금하고 뭐 친구들끼리 또 문제 없어.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를 대비한다 싶으면 영수증, 합의서, 완납증명서, 변제 확인서 뭐 이름은 상관없는데 그런 서류를 받아두는 게 좋아. 그 서류를 받아두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내가 돈을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나 안 갚았다고 채권자가 부인할 수가 있잖아. 나 돈 받은 사실 없는데 이렇게 했으면 내가 입증을 해야 되니까 뭐 계좌 내역에 송금 내역이 있으니까 당연히 되겠지. 그런데 그 송금 내용만으로는 내가 채권을 전액 갚았는지 아니면 다른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갚은 건지 그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그 금전을 갚았는지가 입증되지는 않거든. 민사집행법 제49조 4호를 보면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증서 여기에 이제 변제 영수증 같은 걸 내면 강제 집행 효력을 정지시킬 수가 있어. 근데 그 그냥 입출금 내역만 있거나 뭐 다른 서류가 없으면 강제 집행이 들어왔었을 때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정지할 수가 없거든. 만약에 그런 영수증이 없다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청구예소를 제기하거나
집행정지 신청 같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비용이나 번거롭지. 물론 갚았으니까 승소는 하겠지만 그게 별도의 소송이나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서류를 받아내는 게 좋을 것 같아. 서류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작성을 하냐. 아까 차용증도 작성하고 뭐 변제 영수증도 작성하고 뭐 친구들끼리는 상관없어. 근데 만약에 그걸 작성해야 한다고 한다면 당사자를 좀 특정할 수 있게 뭐 친구들끼리야 뭐 당연히 그렇지만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그래서 주민번호나 주소 정도는 기재해 두는 게 좋고 그걸 아니면 나중에 주소 보정을 신청하거나 사실조회를 통해서 주소나 주민번호를 밝혀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. 그래서 그런 거를 적어두는 게 좋고 그다음에 내용은 뭐 돈을 잘 갚았습니다. 뭐 돈을 뭐 얼마를 빚어줬고 이자는 얼마다 이렇게 그런 거는 뭐 자유롭게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날짜를 적고 이름하고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데 서명 날인이라고 보통 하지. 서명 날인을 하는데 그냥 서명 날인을 할 때 이것도 내가 서명했는지 다른 사람이 서명했는지에 다툼이 생길 수가 있거든. 그러면 또 서명 감정을 해야 돼. 그리고 뭐 날인 같은 것도 많이 찍는데 사람들이 날인도 많이 찍잖아. 날인은 인연 감정을 해야 되거든. 그 사람 날인인지 또 모르잖아. 내가 찍었을 수도 있잖아. 그러니까 사실은 보다 이제 증명하기가 쉬운 거는 이제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를 많이 찍지. 근데 반드시 그걸 찍어야 된다는 게 아니야. 보통 신분증 4번으로도 대체하기도 하고 하는데 인감증명서라는 것 자체는 주민센터에 가면 본인 확인을 하고 발급받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뗄 수가 없거든. 그래서 보다 이제 중요한 계약이다 그러면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를 찍고 그다음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원이라고 요즘에 주민센터에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정착되는 과정이라서 사실 서명 같은 것도 위조하기가 쉬워가지고 물론 뭐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인감도장 인형도 위조하기는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 하면 되고 그러면 더 강력한 거는 공증이라고 있는데 공증을 쓰면 그 공증 사무실에 가서 당사자를 확인하거든. 약간 보다 더 이제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지. 그래서 그러한 서류를 작성했는지가 좀 확실히 입증된다고 할 수 있는데 또 공정증서에는 집행을 승낙하는 문헌을 기재해가지고 공정증서만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또 장점도 있거든. 근데 공정증서를 받아야 돼요, 공증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뭐 아까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로도 증명을 하는 데는 충분해. 공정증서를 받을 때는 아까 말했던 집행 승낙 문헌을 기재해서 강제 집행을 바로 할 필요가 있었을 때 그런 걸 작성해 두면 집행을 바로 할 수 있지.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렇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라는 의미는 강제 집행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. 돈 빌리고 갚는데도 이렇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여기까지 하자.